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뜻있는 날이기도 하고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3.1절은 사실은 소통 역사가 있는 그런 게 목적이지만 영화로 보면 사실 오늘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이 영화의 스코어를 좀 봤는데 이 영화 개봉 첫날 이전에 오늘 딱 2주가 됐지 않습니까? 개봉 첫날 17,000명이 들었는데 오늘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루 스코어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또 감독님이 진짜 오랜 세월 배워주고 너무 기분 좋아하셔서 감독님부터 강하늘 씨, 박정민 씨, 이진웅 씨 한 분씩 인사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석으로 가득 메우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3.1절이고 저도 오전에 그냥 보고 왔어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귀향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네요. 네, 여러분 저는 동주에서 윤동주 시인님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강하늘이고요. 3.1절 다들 태극기는 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같은 진짜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영화. 의미 있는 영화를 위해서 진짜 저 끝에 있는 좌석부터 제일 앞에 있는 좌석까지 꽉 메워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되게 뭔가 감격스럽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동규 선생님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네, 3.1절 날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300분 정도 정말 의식 있는 관객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식 있는 관객들과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주에서 동주와 몽개의 친구 처종이 맡은 민진웅입니다. 네, 준비 잘하고 오늘 대한동주 만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개봉을 한 지 2주 돼서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굉장히 저희 별을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저도 사실은 세 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고 감독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뵈서 제가 궁금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사실 영화를 오랜 세월 제가 본 팬으로서 감독님 영화에 대한 굉장히 깊은 항상 믿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감독님이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야기를 대하는 어떤 태도 같은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요. 감독님이 최근 만드신 새 영화 이전에도 그랬지만 소원, 그 다음에 사도, 오늘 동주 세 편의 공통점이 다 두 글자고 다 사람 이름이고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편의 그 못지않은 더 큰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은 인물에 대해서 만드는 창작자의 상가는 마음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감동이 그런 거거든요. 이 동주라는 영화도 사실은 훨씬 더 눈물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도 절제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상가는 태도로 이렇게 영화를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감사가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사실 윤동주 씨 한 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출을 하실 때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소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모두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특히나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이 빈벌의 자전거가 가슴속에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영화로 찍으려고 할 때 감독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벌의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면 지난 70년 동안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뭐 영상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말고는. 하다못해 뭐 TV 단막극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마치 제가 잘못 찍으면 저는 이제 감독 이제 끝.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어떤 과도한 왜곡이나 또 지나친 강요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반영되게 되면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뿐이 아니라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신현식 감독도 같은 마음으로 또 배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특히 이 배우들이 그 실존 인물들을 연구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탐험하고 그런 것들이 다 힘을 모아져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네. 요즘 뭐 사실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경험분 중에 하나가 강하늘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사이에도 또 최근에 지금 영화 두 편이 동시에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워낙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어떤 그 하나의 정점에 올라가 계시죠. 강하늘 씨한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윤동주 역하면 그 인물이 어떤 배역이에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동주는 떠오르는 어떤 그 모자를 쓴 모습도 있고요. 그 사진에 또 윤동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히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실존 인물이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신성시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배역을 맡아서 연기할 때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마음, 부담스러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부담감으로만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힘들 때 참 진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도망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냥 잠수 탈까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그 이유가 뭔들 하니 그 이제 제가 연기라는 걸 카메라 앞에서 하고 감독님이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요. 그게 내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영상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인물을 연기한 게 아니라 그게 윤동주 씨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랑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참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정민이 형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하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윤동주 선생님을 다 생각을 한다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다들 각자 있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초록색, 어떤 분은 파란색 그거를 이제 저는 저만의 윤동주라고 생각하고 연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색을 빼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떠한 이러이러한 인물이다라고 윤동주 시인님을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갖고 있었던 힘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시인 윤동주 선생님을 다룬 게 아니라 인간 윤동주를 다뤄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참 좋았고 그래서 이 대본에 충격을 받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윤동주 시인님을 어떠한 인물로 보여주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느껴야 하는 것들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윤동주 선생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런 또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기네요 저는. 네.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송몽규라는 캐릭터 인물은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일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문의 인물이 되었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송몽규라는 인물 자체를 한국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셈입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와 반대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송몽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물에 대해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자유가 주어지셨을 텐데 정반대로 윤동주와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이었기 때문에. 네.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송봉기 선생님께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동주와 떨어져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분이 뭘 했는지 서술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봐도 그분께서 윤동주 선생님과 떨어져 있을 때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증언들, 추측들 이런 것뿐이고. 그래서 우선 그 송봉기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의 대본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활자들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께서 했던 선택과 행동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들은 그분이 실제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실 법한 대사들이 써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독님 말씀을 빌리자면요. 송봉규라는 사람이 이 행동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 넘어가셔서 일본군 안으로 침입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그 저변에는 어떤 그분 나름의 역사적인 통찰이 있었을 테고 시대적인 고민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아야 그분의 어떤 기록이 크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영화상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대사가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진정성이 1%라도 좀 차이가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이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독해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그리고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중국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짓도 하고요. 사비로 비즈니스 타지 스위트룸에서 가면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사후 지금 안 되나요? 영수 중이 없어요. 그럼 안 되겠네요. 네. 굉장히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그렇습니다. 민진웅 씨는 뭐 지금 보시기만 해도 즐거우실 텐데 사실 이 영화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서 저는 사실은 의외로 영화가 경쾌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민진웅 씨가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처중 역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밝은 분위기 이런 걸 담당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기하시기 어떠셨습니까? 우선 그분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서 네, 너무 속된 말로 웃기기만은 않으려고 진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하늘이가 말했던 것처럼 윤동주 인간 송봉규를 보여주고 같이 돌아다닐 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 위인이 될 줄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당신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위인이 계실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니는 시절에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처럼 저처럼 친구들처럼 되게 밝은 순간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빛나던 젊은 시절이 있었던 시절을 옆에서 같이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웃으시는데 강초중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감독님께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은 사실 어느 정도 시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동주의 삶
삶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물이 신화화되어 있고 왠지 윤동주는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시 자체도 워낙 표정적이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 영화를 이제 또 각본을 쓰셨던 심현식 감독님의 방향과 또 이 영화의 전체 연출을 하시고 만드셨던 감독님의 방향과 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동주라는 인물의 약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묘사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흥미로운 건 열등감에 관한 부분인데 영화 속에서 사실 가장 가까운 고정사 청관인데 거의 모든 면에서 송몽규보다 항상 뒤쳐져 있고 심지어는 행동할 때도 보면 항상 송몽규는 앞에 있고 뒤에서 따라간다든지 연희 작품 같은 데서 이런 그 동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춘문예도 송몽규가 먼저 됐고 성적도 우등상을 받았고 교토대에 붙은 것도 송몽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몰랐던 윤동주의 어떤 약한 면, 어두운 면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 영화에 우리가 몰랐던 재미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열등감의 시작은 윤동주가 먼저가 아니라 송봉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 속에서는 다 설명되지 않지만은 같은 집에서 3개월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같은 집이라는 게 윤동주의 집이에요. 송봉규의 아버지가 대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거든. 그리고 집을 보면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는데 송봉규 집은 별체예요. 그리고 3개월 먼저 내가 태어났는데 3개월 뭐 태어났을 때는 저 잘 모르겠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또 윤동주는 장남입니다. 유씨 집안에. 그 과거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의 뭔가 그 도구살이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송봉규는 어려서부터 내가 윤동주한테는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성장 과정에서 자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겠고 윤동주보다 운동도 잘해야 되겠고 뭔가 앞서가려는 그런 열등감에서 발로 된 에너지가 결국에는 신춘문예도 당선하고 우등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쌍방 서로 간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이 입장이 어떤 자신의 심리와 감정을 지배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서로 역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어가는 것이 동반 관계에서의 핵심 아닐까. 그래서 단순하게 영화에서 보여져 있는 그 윤동주의 열등은 그 배경 그 시대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사실은 몽규가 더 윤동주한테 내면의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똑같다라고 봅니다. 감독님께 추가적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으로 하나는 열등감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이제 부끄러움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세파에 찌든 이제 귀를 씻는 것 같은 맑은 물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줄 평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영화를 생각하면 저는 훗날 제일 먼저 떠오를 건 그 나레이션 할 때 강하늘 씨 목소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우리가 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세 감독이라면 그것을 아마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를 아마 접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익 감독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요소에서 그 이야기랑 같이 엮어가면서 10편이 넘는 시를 내레이션을 통해서 청각화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사실 영화 속에서 시를 듣는다는 것은 영화적으로 굉장히 관객들한테 지루함을 주는 불리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 주인공이 윤동주이고 또 가뜩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체는 송몽규이고 그러면 도대체 윤동주의 내면은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물론 이제 송몽규와 윤동주 간의 관계 안에서 리액션을 받을 때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시인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시를 영화 속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자막으로 안 하고 소리로 하는 것은 저는 소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항상 사람은 말은 꾸며댈 수 있고 거짓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보면 이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소리의 주파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윤동주 시인 역할에 강하늘을 캐스팅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도 강하늘의 보이스톤이 저는 윤동주의 시를 전달하는데 너무나 그 아까 귀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강하늘의 소리에서 관객들이 느낀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진짜부터 평양선 때 20살짜리 이 어린 친구를 이제 영화 데뷔하는 저락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동재 평론가께서 귀를 쓰는 듯한 소리로 말해주니까 소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가다듬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황정민 씨랑 술 한잔해서 캐스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소리에 반하셔서. 그렇죠. 네. 이제 그 황경민하고도 뭐 자주 이제 의사소통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게 운명인 건지 숙명인 건지 딱 생각하고 있는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술과 소리의 결합이라고 해주죠. 강하늘 씨께 바로 그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놀라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시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를 낭송하게 되면 약간 우리의 꾸며진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게 윤동주 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시의 세월이 한 1, 2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서동세자를 생각하면 유아인 씨 얼굴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윤동주 하면 강하늘 씨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 목소리가 떠오를 것 같은데 내레이션 하실 때 사실 목소리로 녹음만 하실 때지만 정말 큰 부담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낭송을 제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또박또박 멋부림이 없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레이션 하실 때 그때 어떤 본인의 생각과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 듣고 싶네요. 네, 일단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얼굴은 기본이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후시 녹음을 하러 들어가서 시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 시를 읽을 때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가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를 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의 태도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를 읽는데 이제 그 녹음실에 가면은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 사람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되게 편안한 의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 앞에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시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오반데 조금 오바스러운데 그냥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읽는 게 저한테는 조금의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의자 위에서 그 무릎을 꿇고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했던 저는 그 목소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 태도가 제일 먼저 신경이 쓰였고 그게 제일 부담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시에 대한 시 낭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롤드 앤 모드라는 연극을 한 편 했었어요. 거기서 박정자 선생님, 연극 배우 박정자 선생님과 같이 했었는데 박정자 선생님이 만드신 시 낭독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걸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 낭독이 뭔가 꾸며진 듯한 이 시를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시 낭독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박정자 선생님의 시 낭독하신 거를 들으면서 진짜 박정자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나의 목소리로 더 많은 걸 표현하는 거를 절제하시고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 낭독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있었어요. 시라는 게 참 사실 시라는 거는 글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그 시를 보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시 낭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바뀌었던 그 시 낭독에 대한 이해랑 어떤 생각들이 운 좋게 그 후로 만난 동중이라는 작품에서 시 낭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순전하시네요. 네, 제가 조금만 말해드리겠습니다. 박정민 씨한테 그 얘기 또 여쭤보고 싶으나 그 연기 이제 성공기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인물의 훌륭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훌륭한 면모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연기하신 그 박정민 씨 연기랑 관련해서 신기하고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것은 뭐라 그럴까 이 인물의 젊음을 연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 유치원한테 침입하죠. 이렇게 우등상을 받을 때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럴 때 물론 그 인물이 얼마나 신념이 강한가 이런 것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물의 치기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이 젊은 어떤 혈기 같은 것도 보인다는 말이죠.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훌륭하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송몽규라는 인물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저 인물이 훌륭한 걸 차치하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사실 장난기도 좀 있고 그러면서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박정민이라는 배우에게서도 부분적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실생활에서의 제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인물이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좀 재밌었던 게 있었죠. 이렇게 앞에서 막 연기하고 뒤에 와서 눈치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눈치 보고 잘했나 보고 있고.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한국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그분을 연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그분들의 성향들을 제 몸으로 이제 체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장면이니까 윤치호에게 상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소록도에서 찍었는데 윤치호 선생님 역할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윤치호랑 되게 똑같이 생기신 분이 오신 거예요. 어라? 이건 뭐지? 이제 촬영이 들어간 거죠. 유튜브 보셨어요? 네, 사진으로. 네. 그래서 우등상장, 송몽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윤치호니까 상장을 이렇게 주는데 원래 지문에는 그냥 상장을 받아서 나가다가 대동아 남양 정도라는 그걸 보고 던지고 나간다 이 정도의 지문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되게 받기가 싫은 거죠. 그 상장이 이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데 왜 안 받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근데 받아야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 되니 이렇게 받았죠. 두 손으로 받고 하는데 이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제 부상을 한 손으로 주시더라고요. 어라 이것 봐라 하고도 한 손으로 받아 나온 거죠. 이게 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대동아 남양경도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론의 일본의 군국주의의 어떤 그 대동아 공영권에 이 반영된 그 책을 선물로 주니까 에이 하고 던지고 나간 거죠. 근데 그런 그냥 저도 모르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분을 공부하다 보니 이분을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리더십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의식 있는 인간도 아니고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올해 한 10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잖아.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만남으로써. 배우들 포함한 어떤 그 젊은 배우들의 그 젊은 에너지 같은 영화 속에 살아있어서 저는 영화가 굉장히 침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민지롱 씨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웃긴 게 처음 나오자마자 제일 웃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세 분 중에서는 나이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많으시잖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노안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그 장면 찍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정민보다 나이가 많죠. 예. 그래봤자 한 살 차이신 거죠? 아니, 사실 동갑이 빠른 생명이셔가지고요. 영화 찍다가 알았는데 10년 동안 모르다가. 네, 근데 그 장면이 감독님이 그 전날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저희끼리 하는 걸 보시더니 정민이한테 짐을 싸면서 조금 정민이가 또 이렇게 불쑥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니까 그거 좋다 한번 가보자 했는데 저도 밖에서 이제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 노래 소리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들게 됐던 건데 그 장면이 어떻게 운 좋게 딱 네, 지키게 돼가지고 좀 잘 살았던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이거 되게 디테일한 고증이거든요. 그 시대에 1등하던 노래예요. 그 제 개사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근데 제가 감독님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되게 애매하게 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발표된 지 50년 지나면 뭐 저작권 문제 없지 않나요? 사실 영화를 찍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그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경기 들려가지고 감독님이 시작을 제작자로 시작을 하셔서 예전에 그 간첩이쪽이라는 영화를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애국가가 저작권에 걸렸어요. 이거 애국가가 좀 맨손됐지?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혹시 이제 잘 이렇게 확인 안 됐을 때는 일부러 조금씩 이제 그러긴 하죠. 예. 그래서 뒤에 후렴을 이렇게 넣어야 그걸 애매하게 해서 후렴 따라 해라고 이렇게 그런 고충이 좀 있죠.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영화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어떻게 영화에 반영되는지. 저는 사실 뭐 끝도 없이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각본을 쓰는데 그런 것이 유용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홍콩가에서 형무소에서 이 두 사람을 각각 취조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부선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것은 서명하는 장면일 텐데 서명할 때 두 인물이 사실은 우리가 그 전까지 본 거에 반대처럼 행동을 해요. 윤동주는 서명을 할 것 같고 송몽규는 찢어버리고 나갈 것 같은데 우등상은 버리고 저러고 나가면서 또 막상 서명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윤동주는 또 서명을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노는 그 감정을 대면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송몽규는 말하자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폐를 끼치고 결국은 일을 이루지 못한 거냐면 회한 때문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윤동주는 이런 시대에 시를 쓴다는 것, 물러나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시나리오상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그 재미나 흥미의 선택이기 이전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컨텍스트 배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회합 장면에서 지도를 펴놓고 뭐 1940 몇 년 뭐 어디가 어떻고 뭐 광복군 30만 명이 어쩌고 저뭐 중앙아시 어쩌고 그 영화 보면서 이제 그 송범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은 좀만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원자포탄 투하로 인해서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수많은 광복군들이 자력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자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본토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원자폭탄이 해서 종전이 되는 바람에 그 수십 년을 준비해왔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안타까운 반응들을 송몽규라는 인물 안에 영화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대사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서명을 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하느냐가 중요하고 왜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왜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많이 연구를 했고 시나리오의 그 왜를 잘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영화 보다가 다 주무시니까 극장 와서 주무시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영화적인 장치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뭐 보시고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은 훨씬 더 그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면은 이 1943년도, 44년도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때 피 흘리고 땀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은 송몽규는 그 서명을 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한스럽고 괴로워서 하는가가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한 겁니다. 자, 뭐 저는 더 여쭤보고 싶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이렇게 그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잘. 네, 뭐 만들어 가서 질문 있다고 만들어까지 오셨는데 제 질문 있다고 하신 분. 네. 동료는 청각적이라면 저분은 시각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고증이 어느 정도 이게 바탕이 된 영화다 보니까 고증에 대한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형무소에서 옷이 동주가 입은 형무소에서 입은 교도소복이 점점 갈수록 해지잖아요. 저는 보면서 해지는 부분을 봤거든요. 근데 왼쪽에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부분이 원래 고증에서 그 동주 어머니가 이게 수의를 받고 여기 구멍이 왼쪽에만 송송 뚫려 있었다 그런 거인데 그런 디테일을 살리시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의미를 두신 게 있다면 어떤 의미를 두신 건지와 몇 번 보셨어요? 저 한 8번 9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알려주고 싶다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준익 감독님 오늘 인터뷰도 제가 읽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준익 감독님이 이게 동주 영화가 잘 돼서 너무 기쁘지만 그 윤동주의 시와 송몽규라는 캐릭터에 좀 사람들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송몽규와 윤동주의 그 젊었던 그분들의 사상에 좀 더 초점 맞고 싶다라고 하셨던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정의 내려주실 수 있는지. 일단 그 고증과 관련해서는요 저의 몫이 아니라 이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의 몫입니다. 제수복과 관련해서는 의상 팀장이 그걸 어머니의 그런 수익까지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고 다른 고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미술팀 같은 경우에 아우의 인상화라는 시가 나올 때 동생한테 책을 주잖아요. 호박꽃 초롱도 고증이지만 그 앞에 책상 앞에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있잖아요. 책 제목도 전부 다 고증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여기 L자 마크 리트렉처 이것이 계속 문과대학이라는 것이 계속 리교대까지 이어지고 뭐 단축 분야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증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의 그 열정과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저예산 영화이긴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땀으로 몸으로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것들을 8번이나 보시고 발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시려고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 두 죄송합니다. 번째 질문 네. 아까 하나 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 윤도재 씨나 송몽규의 발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영화 찍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식민지 시대의 피해 국가로서의 그 억울함, 하소연 이것만 반복해 왔어요.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그 부도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영화를 찍은 거라고. 대표적으로 유럽을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독일은 당연히 유럽을 전체를 유린을 했는데 종전 이후에 주변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 전부 그 나치의 군국주의에 대한 모순, 논리적 모순, 또 부도덕의 만행 그런 것들 지금도 70몇 년을 지금 추궁을 해서 그 과정에서 독일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20세기 문명에 아주 위대한 기여를 했고 근데 우리는 아시아로 가져온 독일과 똑같은 나라까지 일본인데 일본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성할 게 없는 거죠 그들은. 자 그러면 인정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해야 한다. 근데 그동안 우리 그걸 잘 안 했어요. 70년 동안. 계속 감정에 호소하고 억울해요. 뭐 너무 한마디로 쪽팔린 거야. 그래서 난 윤동주와 송몽규를 통해서 가르치는 달이 있다고.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게 이 영화를 만들려는 본질적인 의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짧게 하나씩만 죄송하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이번에 측면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9살 최유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두 분이서 이광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광수의 작품을 배웠었는데 그 작가가 민족 반역자라는 것만으로 약간 찝찝한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 영화에서 송몽두 열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습과 사상을 타파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광수의 작품을 배제함으로써 정리가 안 되지요. 네. 궁금하신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작품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그걸 타파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뭔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식민지 36년을 이렇게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식민지의 2기, 3기로 치면 2기는 3.1운동 이전까지 오늘 이제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전까지가 전기고 중기는 3월 19년부터 이제 31년 만주사변까지 중기라고 해요. 만주사변 이후부터가 후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1917년생입니다. 그때는 이제 용종에서는 이제 볼셰비키즘에 관한 소고라는 것을 신명동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건 이광수의 볼셰비키즘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전에 이광수는 봤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연전에 왔을 때는 1941년 요 때예요. 41년, 42년. 그럼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냐면 10몇 년이 흐른 거죠. 그 사이에 38년 이후에 조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39년도에 창씨개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다 친일파로 변절을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윤치호라고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교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식민지를 보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이광수, 최남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는 뭐 최만식 뭐 정말 위대한 작가이고 위대한 천재이시고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1944년에 쓴 시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의 오장 송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윤동주, 송몽규는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죽어가는 그 바로 42년도에 쉽게 쓰여진 시라를 쓰는 그 순간에도 서정주 시인은 이제 그 가미가제 특공대의 조선인 그 조정사를 막 찬양하는 글을 쓰는. 근데 저는 친일과 반일을 지금 진영 논리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일도, 부일도, 반일도, 항일도 다 우리 민족이에요. 단 그거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한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자중질환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아까 이광수를 말씀하시든 최남선을 말씀하시든 뭐 서정주를 말씀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짚어 넘어가야
얼마 전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리고 덮고 숨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다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뭐 기말고사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 틀렸으니까 보기 싫어하고 제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똑같이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절대 안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송범규도 모르고 아까 이광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도수까지 따져가면서 설명해야 되는 이 순간이 너무 참 부끄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이 시간이 그 뭐 설명이 답이 충분히 모르겠지만 제가 길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뒤에 모자 쓰신 분 할까요? 네. 마이크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네. 마이크 셔틀 시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화상이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파악했던 몽규라면 그 경찰한테 쫓기면서 하숙집에 가서 동주가 있는 창문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굳이 돌멩이를 던져가면서까지 불렀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같이 가자고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경찰한테 이미 윤동주가 뭔가 잡혀갈 만한 그런 게 있다는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같이 가자고까지 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고요. 안 되면 어시스트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성몽규 선생님과 윤동주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같은 방에서 뭔가 의논을 하고 이런 거를 이미 경찰들이 일본 순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두 분 다 열시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송봉규 선생님은 윤동주 선생님을 배제를 시킨 거죠. 왜냐하면 얘는 위험한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 친구를 내가 지켜줘야 되는 친구다. 근데 이제 교토에 있는 조선인들을 규합하다가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일본 순사들이 닥쳤을 때 송몽규 선생님은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잡혀가면 윤동주도 같이 잡혀간다. 네. 그래서 가서 만나요. 네. 어시스트. 당연히 극중 설명은 정확하고요. 이제 배경 설명을 하자면 혹시 저는 그 책하고 상관없지만 소화달에서 나온 그 윤동주 시집 본본 초판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세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하얀 역사고라고 돼 있는데 그 맨 뒷장에 보면은 윤동주, 송몽규, 소문화국의 히라노마 도주 그 판결문이 있어요. 교토에서 잡힌 이후에 재판정에서 낸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쭉 다 보면요. 유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서명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윤동주나 송몽규나 그거 말고도 그 인물 말고도 다른 여러 인물들, 교토 유학생 규합 사건 안에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정확한 어떤 거증에 의하여 그들은 요시찰 인물이었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건데 어차피 윤동주도 스케치 시즌 이후에 시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그 사람이 안 썼겠어요? 썼지만 벽에는 검거돼서 조선어로 쓴 시를 다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 시에 대한 사상적 불온함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신문을 취조를 했을 것이고 그 시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죠. 결국에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기록을 다 말소시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좀 생체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 생체 실험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731 부대를 만든 그 이시시로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이시시로 중장은 교토 제국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송몽규 선배라고. 근데 그 이시시로 중장이 몇 살에 죽었냐면은 90 몇 살에 늙어 죽었어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담론화를 위해서 이런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뭐 장기대gang 때 우리나라 그 조선 인구의 80%가 다 한국고 그것도 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3.1절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좀 새기는 정도만 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영화를 만든 거니까 길게 생각하면 하기 그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주신 것도 한 분 한 분 자리 뜨지 않고 진짜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들이 품고 있었던 가족이 뭔지, 평소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도요, 몸이 아프거나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어떤 손몽규와 윤동주의 관계였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뭐 유리창을 문 열게 하는 거,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그 부분은 감정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답변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오래 했는데 거기까지 대화를 이렇게 계속 자리에 앉아서 다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97년이 된 건가요? 1919년도부터 97년 전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진 날이 바로 3.1절이잖아요. 그분들께서 그리고 또 1945년에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 중에 윤동주 선생님, 손몽규 선생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희 여기서 이렇게 극장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거나 혹은 하지만 시대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물론 뭐 해방의 직접적인 이유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영화를 보신 여기 있는 300분의 관객분들, 지금 저희가 또 어떤 선택과 행동을,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요,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70년 혹은 100년 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덜 불합리한 시대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 영화를 하면서. 크게 어떤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책임감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1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지루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같이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도 같이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제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어제가 2월의 마지막 날이구나, 내일은 3월 1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2월 29일이구나, 윤달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윤동주 선생님이나 손범규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윤달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날인데, 원래 있으셨던 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들인데, 알고 있었던 날인데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성하는 것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더 이상 빛나지 않도록 자그마한 반성과 기억의 빛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별행의 밤 되시고 대한동주 많이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